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테슬라 내부의 핵심 인물 이야기부터 삼성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 변화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보여준 놀라운 행보,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현대차의 승부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2인자죠. 탐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테슬라가 탐주에게 어마어마한 스톡옵션 계약을 안겨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52만 주의 스톡옵션을 줬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행사 가격이에요. 행사 가격이 무려 435.8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테슬라 주가가 435.8달러를 넘지 못하면 다음 주는 이 옵션으로 단 1달러의 이익도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주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상하죠? 행사 가격이 435달러인데 이미 테슬라 주가는 440달러가 넘잖아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이 계약의 핵심은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5년 이상 이 가격 위를 유지하며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거에 있습니다. 즉, 지금 주가가 아무리 높아도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5년 넘게 테슬라의 성과를 유지해야만 실제 돈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탐주가 설렁설렁 이래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40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탐주가 가진 52만 주의 옵션 가치는 순식간에 0원이 되는 거예요. 행사 가격이 435달러라는 거는 탐주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가를 435달러 밑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우상향시켜라, 그런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설정해 준 것과 같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테슬라 내부적으로 주가가 435달러 이상 무조건 계속 갈 거라고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탐주에게 무조건 주가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미션을 준 거예요. 게다가 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권한은 2027년부터 조금씩 생겨서 2031년이 되어야 완전히 생깁니다. 이른바 황금 수갑을 채운 셈이죠. 테슬라의 그 안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인 탐주가 앞으로 5년 넘게 회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꽉 묶어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탐주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테슬라가 이렇게 공을 들일까요? 탐주는 자동차 전문가도 또 실리콘밸리 출신도 아닙니다. 테슬라에 오기 전에는 아프리카의 그 수단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험지에서 인프라 건설 현장을 지휘했던 그런 인물인데, 모래 폭풍이 불고 전쟁이 터지는 극한 상황에서 핑계는 다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걸 배운 그야말로 실행의 화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탐주를 채용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어코 해내는 그런 능력이죠. 실제로 탐주는 2018년 그 진흙탕뿐이던 상하이 공장 부지를 단 10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 탐주는 공장 근처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지켰다 하고, 코로나로 상하이가 봉쇄됐을 때는 공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바닥에서 자고 양동이로 샤워하면서 생산 라인을 지켜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미국 텍사스 공장에 자신의 팀을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복귀해서 BYD나 샤오미와의 경쟁을 또 지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전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탐주는 그걸 현실로 만드는 엔진입니다. 이런 사람이 2031년까지 테슬라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 주주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히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차량에 들어갈 5G 통신 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부품 하나를 더 판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그동안 통신칩을 주로 퀄컴 제품을 썼는데 이게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에서 생산됐거든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 대만 전쟁 리스크가 커지니까 테슬라가 공급망을 안정적인 한국, 즉 삼성으로 옮기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공급하는 5G 칩은 테슬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로보택시에 가장 먼저 탑재될 예정이에요.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관제센터와 끊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신 속도와 안전성이 생명입니다. 삼성의 칩은 스마트폰용과 달리 극한의 고온과 진동을 견디고 최소 10년 이상의 수명을 보증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급 시기는 2026년 상반기부터라 하고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양산 준비가 아주 구체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미 테슬라의 자율주행 두뇌인 FSD 칩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통신칩까지 맡게 되면서 테슬라의 탈중국 파트너로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 정치권 자율주행 규제 논의에 대한 소식인데요. 테슬라 자율주행의 미래를 가로막던 가장 큰 벽이죠. 바로 규제가 허물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에 열린 미국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핵심은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은 주마다 자율주행 법이 다르고 핸들이 없는 로보택시를 도로에 올릴 수 있는 대수가 연간 2,500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500대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 제한을 두고 산업을 망치는 쓸모없는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내용을 보면요. 중국은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정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 자율주행법을 통과시켜서 단일한 국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 기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패권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의원들의 그 인식도 확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통계를 보면요. 전기차는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던 공화당원 비율이 2년 만에 그 10%나 줄었습니다. 환경 보호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 전기차의 시장을 뺏기면 미국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그 위기감, 그리고 미국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통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누가 집권하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026년부터 족쇄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합법적인 면허를 얻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즘 아주 심각한 뉴스죠.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야기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현재 이란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단순히 무료로 쓴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란에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스타링크 신호를 막기 위해 러시아제로 추정되는 군용 제밍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밍이란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쏴서 위성 신호를 먹통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 여기 더해서 서부 테헤란 등지에서는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위성 그 접시 안테나를 찾아내고 그 압수하고 또 사용자를 체포하는 살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두바이나 이라크를 통해 그 밀반입한 스타링크 단말기를 숨겨두고 정부의 전파 방해가 덜한 아침 시간을 틈타서 시위 현장 영상을 외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정부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12,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진실이 스타링크라는 비상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뉴스는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러시아산 군용 장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스타링크가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신망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에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에 관한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엔비디아의 핵심 임원이었던 박민우 부사장을 사장급으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이 뉴스가 흥미로운 것은 박민우 사장의 이력 때문인데요. 박민우 사장은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테슬라에서도 오토파일럿 개발 초기 멤버로 일했던 그야말로 자율주행 분야의 끝판왕급 인재예요. 현대차가 이렇게 거물급 인사를 영입한 이유는 명확한데요.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겠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모델인 알파마요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쉽게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테슬라 방식인 경험이에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가 돌아다니며 쌓은 엄청난 그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전을 배우는 거죠. 반면 현대차는 테슬라만큼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방식인 추론입니다. 추론 방식인데 알파마요라는 기술은 사람이 운전하듯 상황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행동하는 AI인데요. 즉, 현대차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엄청나게 똑똑한 AI를 써서 그 격차를 메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경험에 맞서 현대차와 엔비디아 연합군은 고지능 AI로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엔비디아 방식은 추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의 기술 총책임자 아숍 일루스와미가 말한 게 있었죠. 테슬라는 이미 추론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현대자동차는 엔비디아를 선택하면 안 됐고 테슬라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영입은 현대차가 자율주행 전쟁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고요. 과연 현대차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DNA를 모두 가진 리더를 통해서 테슬라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